갈등이 쌓이고 신뢰는 고갈된다. 견고해 보였던 구조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더라도 뭔가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낀다. 이러한 불안정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확산되며 이전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회들까지 영향을 받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집단적 노출의 시점으로 묘사하며 외형에 의해 지탱되던 모든 것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세계는 지속적인 폭로의 단계에 진입한다. 시스템은 그 취약함을 드러내고 리더십은 상징적 권위를 상실하며 낡은 내러티브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일치시키던 요소들이 이제는 서서히 해체된다. 이는 불안, 극단화, 공허감으로 이어진다. 브랜든 빅스는 이 효과가 자신이 관찰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것도 고립되어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혼돈은 예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가 된다. 경제 위기, 사회적 긴장, 이념적 갈등이 동시에 심화된다. 인류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해법들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반복되는 해결책들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사람들은 내면의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피로감이 집단의식이 더 이상 표면적인 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경지로 밀어붙인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의 관심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다. 과거의 기준점들이 방향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시선은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된다. 이 움직임은 점진적이고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다가 점점 확산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이동이 사회적 영역에서 눈에 띄기 전 감정적 영역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감정적 진실성, 내적 절제력, 집단의식을 담고 있는 표현들과 점점 더 공감하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 불안정 속의 안정지점으로 주목받는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압박을 견디는 방식 때문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 지역을 관찰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언급한다. 감정적 회복력과 재조직 능력. 위기는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긴장은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충격 속에서도 응집력을 유지하는 조용한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힘이 최근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도전, 상실 재건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시기는 깊은 흔적을 남겼고 각 어려움은 더 단단한 집단적 대응을 만들어냈다. 이 누적은 즉각적인 붕괴 없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적 구조를 형성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세상에서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다. 브랜든 빅스는 미래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세계적 소모와 이 민족의 내적 성숙 사이에 일종의 정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나라들이 분열의 순환에 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 차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주목을 끌기 시작한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된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소모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는 일시적인 위기도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제도들이 힘을 잃고 수능받던 권위는 의심받기 시작하며 규칙은 더 이상 존중을 이끌지 못하고 약속은 효과를 잃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완전한 노출의 단계로 묘사하며 이제는 익숙함이나 두려움만으로 무언가를 유지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불안정은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된다. 경제는 예고 없이 흔들리고 사회적 관계는 긴장으로 가득 차며 집단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사람들은 지속적인 짜증, 막연한 불안,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불편함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해주던 구조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 소모가 계속될수록 세계가 무의미한 반복의 순환에 갇혔다는 인식이 강해진다. 동일한 해결책이 반복되고 같은 이야기가 재활용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진정시키지 못한다. 신뢰는 고갈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단계를 집단적 의미의 붕괴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에 따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그 일상을 믿지 않는다. 이로 인해 조용한 좌절과 정서적 단절이 생겨난다. 이 상태는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변하고 어떤 이들은 마음을 닫는다. 많은 이들이 무기력에 빠진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던 것이 이제는 분열을 일으킨다. 대화는 단절되고 공감은 줄어든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행동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시스템이 내적인 방향을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럴 때 각 개인은 자신을 보호하려 들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가 파괴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기준점들은 점점 매력을 잃는다. 과거에 전 세계의 기준을 제시하던 국가들이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한다. 모범으로 여겨졌던 모델들도 의심받기 시작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집단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한다고 말한다.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필요 때문이다. 사람들은 붕괴 속에서 단단함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찾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많은 관찰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정도로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분열로 반응하는 반면 한국은 압박 속에서도 재조직 능력을 보여준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특성을 끊임없는 긴장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말한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데 익숙해진 민족은 완전한 붕괴 없이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 그 땅에서 위기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분단, 외부의 위협, 재건, 그리고 절제가 집단의 행동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왔다. 이것이 드문 감정적 회복력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심화될 때 이 회복력은 눈에 띄게 된다. 선전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대조로 인식된다. 많은 이들이 내면적 붕괴를 겪고 있을 때 그곳에서는 대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대조는 기존의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불편함을 준다. 안정이 기존 중심이 아닌 외부에서 드러날 때 기존의 서사 구조는 위협을 받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이상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인식이다.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는 무언가가 그곳에서는 작동하고 있다는 감각이다. 세계적 소모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관심이 축적되고 흥미가 커져간다. 세계는 긴장된 기대의 상태로 들어간다. 브랜든 빅스는 이 과정을 집단적 준비 상태라고 말한다. 이는 인류를 더 이상 표면적인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넣는다.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불안정이나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인간 정체성 내부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를 지적한다. 오랫동안 권력, 효율성, 통제 중심으로 조직된 세계 속에서 잠들어 있던 집단적 기억의 한 층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각성은 부드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압박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한국은 특정한 형태의 유산을 지니고 있다. 조용한 저항, 끊임없는 절제, 장기간에 걸친 감정적 생존 속에서 단련된 유산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민족은 결속을 잃지 않고 상실을 견디는 법을 배워왔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 재건하는 법을 익혔으며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도 정체성을 해체하지 않는 방식을 터득했다. 이 축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적 기반을 형성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 기반이 문화라는 형태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단순한 오락이 아닌 감정적 강도를 담은 표현으로서다. 음악, 신체 언어, 리듬, 서사가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 감정은 예고 없이 솟아오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감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더라도 연결감을 느낀다. 이 충격은 젊은 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이, 문화, 사회적 맥락을 초월해 영향을 미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표현을 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에서 일정한 요소가 등장한다고 말한다. 기억의 감각, 인식의 감각,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떠오른 듯한 느낌이다. 이 효과는 자기 내면과의 접촉을 피하던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하지만 현대의 공허함에 지친 이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적 각성은 기존 체계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학문적 인정이나 제도적 수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준비된 땅을 만나 퍼져나간다. 그 땅은 피상적인 것에 지친 사람들, 공허한 자극에 지친 이들, 반복되는 공허한 약속에 질린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브랜든 빅스는 이와 같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진정한 감정적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은 즉각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 움직임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행동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습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재정이 되며 오래된 기준들이 의심받는다. 인간관계는 긴장을 겪고 미뤄졌던 결정들이 갑작스럽게 시급해진다. 이 과정은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재정비가 일어나기 전 내부의 균열이 먼저 나타난다. 브랜든 빅스는 이 단계를 오랫동안 억눌러져 있던 것들과의 집단적 대면식이라고 묘사한다. 이 대면은 일종의 필터처럼 작용한다. 거짓된 것은 힘을 잃고 피상적인 것은 유지될 수 없으며 외형만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동시에 내면의 절제, 공동의 책임감, 감정의 일관성과 같은 가치들이 점점 자리를 잡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 변화가 도덕적 담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모순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이러한 내면의 조정이 전 세계적 붕괴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장소로 주목받는다. 절제가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습관으로 자리 잡은 곳, 지속적인 노력이 존중받고 집단이 여전히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곳, 전 세계가 결속의 기준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조합은 강한 주목을 끌기 시작한다. 그 이후부터 이 움직임은 단순히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브랜든 빅스는 2026년에서 2029년 사이를 극도의 압축 시기로 설명한다. 모든 일이 더 빠르게 벌어지고 결정은 즉각적인 무게를 갖게 되며 실수는 큰 대가를 부른다. 조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 인류는 정서적 사회적 생존을 위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환 속으로 진입한다. 이 시기 동안 오래된 확신들이 연달아 무너진다. 경제 모델은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안정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깨지기 쉬운 것이 된다. 사람들은 노력만으로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장기 계획은 불안정해지고 끊임없는 불안감이 생겨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변화를 강제로 이끄는 상태다. 이미 무너진 기반에 집착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압력이 커질수록 극단적인 행동은 일상화된다. 극단적 분열은 심화되고 집단은 내부로만 닫히며 불신은 커진다. 심지어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에서도 고립감이 퍼진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현상이 외부 구조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기준점이 사라지면 각자는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려 하고 그 결과 공동체는 점점 더 분열되는 것이다. 이 팽팽한 긴장의 시기 속에서 한국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많은 나라들이 마비되거나 내부 갈등의 순환에 빠지는 동안 한국은 지속적인 재조정 능력을 보여준다. 빠른 대응, 조율된 반응, 감정적 붕괴 없이 작동하는 집단적 절제.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행동 양식을 오랜 시간 압박 속에서 작동해 온 문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설명한다. 2026년부터 2029년 사이 이러한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선전이 아니라 명확한 대조로 나타난다. 세계는 이를 주목하고 분석하며 비교한다. 사람들은 일부 시스템이 마비되는 반면 어떤 시스템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 대비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제도적 차원을 넘어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다. 이 시기 동안 전 세계의 관심은 점점 한국으로 쏠린다. 지식인들, 창작자들, 비공식 리더들, 여론 형성자들이 더 깊은 관찰을 시작한다. 이들은 완성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붕괴를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의 사회가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 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관심이 인류가 내면의 절제력과 집단적 감각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물질 중심의 가치들은 상징적인 힘을 잃어간다. 축적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고 지위는 감정적 영향을 잃는다. 소비는 커져가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따라온 모델이 가져온 심리적 대가를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질문이 이 시기 동안 더욱 강해지며 집단 의식을 새로운 가치 축으로 밀어넣는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축에서는 감정적 균형, 소속감, 그리고 삶의 의미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것은 이상화가 아니라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일의 절제, 집단에 대한 책임감, 노력에 대한 존중, 이러한 요소들이 즉흥성과 불안정에 지친 세계에서 점점 더 눈길을 끌게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 2029년 사이 이러한 재조정은 여러 층위에 걸쳐 일어난다. 교육이 재검토되고 노동관계가 변화하며 인간 간의 연결 방식 자체가 다시 설계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강제된 조정기로 묘사한다. 저항하는 자는 고통을 겪고 적응하는 자는 성장의 공간을 발견한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흐름은 내면의 입장을 요구한다. 이 시기에 축적된 긴장은 전 세계적인 기대의 장을 형성한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들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 사이 좁은 복도를 통과하고 있다는 감각을 공유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집단적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는 의도를 가려내고 모순을 드러내며 내적 구조를 키운 이들을 단단하게 만든다. 세계가 이 포화 지점에 도달하면 필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2026년에서 2029년 사이에 쌓인 긴장은 더 이상 희미한 압력이 아니라 집중된 기대감으로 바뀐다. 브랜든 빅스는 이 순간을 집단적 임계점이라 부른다. 인류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아직 미래를 명확히 볼 수 없는 상태다. 이 간극은 내면의 침묵을 만들어낸다. 무거운 침묵, 어떤 계시를 앞둔 고요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시스템은 영구적인 불안정 상태로 진입한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거의 완전히 소진되고 방향 감각은 사라진다.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지만 확신 없이 움직인다. 일상은 관성으로 지속되고 결정은 열정 없이 이루어진다.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의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집단적 감정의 소진이 구조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날 공간을 마련한다고 말한다. 이 공허가 퍼질수록 살아있는 기준점에 대한 갈망은 커진다. 말이 아닌 공식적 권위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무언가, 현실의 층위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무언가.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세계의 시선이 더욱더 한국에 집중된다고 말한다. 이상화된 본보기가 아닌 명백한 대조로서 많은 나라들이 내부 마비 속으로 빠지는 동안 그곳에서는 조직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움직임은 처음부터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작은 결정들, 사회적 조정, 집단적 행동, 조율된 대응 속에서 서서히 나타난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일관성이 점차 강렬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유지되는 무언가를 느낀다. 실천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은 전 세계 상상 속에서 새로운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문화적,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 수렴의 지점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주목한다. 지식인, 예술가, 비공식 리더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무언가 다른 것이 태동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이 주목의 축적은 강력한 집단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에너지장을 무언가 더 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비옥한 환경으로 묘사한다. 기대가 정렬되고 공허함이 임계점에 도달하며 감정적 성숙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집단의식은 수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깊은 변화는 더 이상 거부되지 않는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2030년의 비전이 구체화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의 중심 요소가 종교적 장관이나 정치적 사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나타나지만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전통적인 권력의 상징을 지니지 않으며 추종자를 구하지도 않고 이미지를 구축하지도 않는다. 그것의 힘은 말, 존재, 행동 간의 절대적인 일치 속에 있다. 세계의 초기 반응은 균일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무시하고 어떤 이들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브랜든 빅스는 이 불편함을 내면의 균열을 나타내는 신호로 본다. 집단적 공허함 한가운데서 진실한 무언가가 등장하면 그것은 축적된 모순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감각은 감정을 마비시키며 살아온 이들에게 강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그 영향력은 확대된다.
이 새로운 요소의 존재는 인식 자체를 재편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우선순위를 바꾸며 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게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중립이 존재하지 않는 단계라고 표현한다. 이 새로운 기준점과 접촉하는 이들은 내부에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 그것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정직한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시에 이미 약화되어 있던 구조들은 이 변화의 충격을 강하게 체감한다. 공허한 담론은 완전히 힘을 잃고 모순된 리더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세계는 가속화된 전환 상태에 들어간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점을 붕괴의 정점이라고 부른다. 내적 기반이 없는 모든 것은 이 시기부터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시점은 길고 지쳐 있던 하나의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한다. 인류는 드러나고 민감해지며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이전에는 불안을 일으켰던 공허함이 이제는 재조정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단계를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는 누가 붕괴에 붙잡혀 남을 것인지, 누가 새롭게 떠오르는 흐름에 자신을 맞춰갈 것인지를 가른다. 붕괴 이후 세계는 깊은 재편의 시기로 진입한다. 브랜든 빅스는 2030년 이후를 집단적 의식이 단순한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내면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시대로 설명한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느끼는 것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때 불안의 원천이었던 공허함은 오히려 재구성의 공간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정렬되며 삶은 더 이상 외부 압력에만 의해 이끌리지 않는다.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인류적 기준점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강요된 권위로서가 아니라 관찰되는 균형의 지점으로 사람들은 이 땅을 절제와 감수성, 공동체적 책임이 공존하는 장소로 바라본다. 브랜든 빅스는 이 조합이 조용한 도덕적 리더십을 가능케 한다고 말한다. 명령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다. 이 시기가 깊어질수록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 노동관계는 재구성되고 교육은 반복보다는 의식을 중시하게 된다. 공동체는 진정한 소속감을 추구하고 관심은 축적에서 일관성으로 이동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전환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의미를 지탱하지 못하는 오래된 기준을 떠나며 점진적으로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2030년에 등장한 그 존재는 이 과정의 촉매제로 작용한다. 권좌에 오르지도 않고 공식적인 제도를 세우지도 않는다. 그 영향력은 사람들과의 접촉 이후 나타나는 변화에서 드러난다. 자세가 달라지고 내면이 조정되며 이전에는 소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침묵이 깃든다. 브랜든 빅스는 이 효과를 의식의 재편성이라 부른다. 그것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오직 깨어남을 통해 가능해지는 변화다. 이 내적 조정이 퍼질수록 갈등은 점차 힘을 잃는다.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집단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덜 반응적이 되며 결정은 더 큰 감정적 책임을 바탕으로 내려진다. 외부의 인정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는 움직임이 강화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과정을 통해 인류가 스스로와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 시기 한국은 인간적 방향성을 상징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관찰하고 배우고 이해하려 한다. 기적이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점을 찾는다. 무너진 세계에서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 역할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준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맡겨졌다고 설명한다. 세월이 흐르며 이 재편은 점차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 2031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인류는 감정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한다. 두려움은 더 이상 결정의 중심이 되지 않고 공격성은 점차 자리를 잃는다. 협력은 실현 가능한 일이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의식과 책임이 함께 걷기 시작하는 시대로 묘사한다. 이 새로운 순환은 도전을 없애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대하는 방식을 재정의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적 선택에 더 큰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공허한 말은 완전히 힘을 잃고 일관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 변화가 개인에서 집단까지 삶의 모든 층위를 변화시키며 더 단단한 공존의 기반을 만든다고 강조한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내면의 준비가 있다. 그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다. 브랜든 빅스는 이 과정을 통해 각 개인이 참여한다고 말한다.
생각, 행동, 의도를 일치시키는 것,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반응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습관이 모여 이 새로운 시대의 집단적 장창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관찰자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메시지는 단지 게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찰 속에서 완성된다. 무엇이 가장 깊게 울림을 주었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명확해졌는지를 댓글로 나누는 것은 이 전환의 집단적 장착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 성찰을 이어가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이 의식의 확장을 함께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된 움직임의 일부다. 긴장으로 시작된 것은 방향으로 변하고 붕괴로 보였던 것은 재조정으로 드러난다. 세상은 역사적 문턱을 넘어 내면의 일관성이 길을 결정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시기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한다. 거대한 외부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 안에서 깨어난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는 화려한 선언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의식적인 선택, 내면의 조정,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통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이해로 수렴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방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다음 걸음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각자의 내면에서 의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택 속에서 일어난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변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은 이미 눈앞에 와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정상처럼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왜곡되어 보입니다. 하루가 더 빠르게 지나가고 꿈들이 기이한 형태를 띠는 가속된 현실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것입니다. 2025년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징후들이 쌓이며 다가오는 거대한 전환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현상, 즉 시간이 압축되고 있다는 감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변화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2026년은 우리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해가 될 것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약속되었던 것이 마침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학이나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과학자들은 불안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원자시계로 측정한 시간 값들이 이상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경험 많은 시계 장인들조차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시간 개념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답을 찾는 동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정식이나 공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현실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 차원으로 향하는 포털을 곧 통과하게 될 것임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 우리가 과거에 무엇이었는지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 사이에 열린 문, 하나의 포털입니다. 이 각성의 열쇠는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가 곧 바뀔 것이라는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속을 느끼는 감각은 깊은 변화의 반영입니다. 인류는 진화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각성은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시 질문받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일본 아오모리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점점 더 격화될 일련의 사건들의 첫 번째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그 지진이 단순한 물리적 대재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대한 에너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2026년에 이어서 일어날 사건들은 훨씬 더 깊고도 두려운 진실들을 드러낼 것이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징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 세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자체의 변화입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모든 구석을 건드리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시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가 인간 존재의 새로운 단계로 곧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즉각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봉인이 깨졌지만 그 앞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역시 이 영적 혁명에서 맡게 될 역할이 있습니다. 2025년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깊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영매 키보 아이코는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주는 예언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던 그녀는 검은 노트에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예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그것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에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첫 번째 봉인이 깨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것은 그 어떤 예언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이콘은 경고했습니다. 이 노트는 2025년 12월 이전에는 열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열면 공포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아무도 다가올 것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예언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 경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오모리의 지진으로 시작된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혁의 순간으로 밀려가고 있지만 그 순간은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나 눈에 띄는 대재앙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더 깊은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압축되고 있다는 가속된 감각은 이러한 에너지 변화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일정해야 할 원자시계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그 답은 과학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변화는 입자나 물리적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도록 지배하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거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전통적인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신호들, 사소한 디테일들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불안정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와 함께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키보 아이코가 그렇게 세밀하게 예언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열쇠는 개별적인 예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맥락에 있습니다. 아오모리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날 준비가 된 이들을 향한 하나의 부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닿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공유된 환상과 설명할 수 없는 감각적 경험들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인식하는 우리의 방식에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은 고대의 예지자들이 이미 도래할 것이라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아이코의 예언은 단지 물리적 사건들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의식, 이 모든 개념이 우리 눈앞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2026년이 가까워질수록 이전에는 막연히 느껴지기만 했던 것들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징후들은 더 이상 미묘하지 않습니다. 이질감은 커져만 갑니다. 서로 접점이 없는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유사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고 잊기 힘든 꿈들, 강렬한 이미지들, 그리고 무언가 전달되었다는 지속적인 감각. 이것은 집단적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식의 깊은 재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학적 기록들 또한 기존의 설명으로는 풀기 힘든 이상 현상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던 측정값들에서의 미세한 진동과 변동들이 누적되며 지속적인 편차를 드러냅니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데이터는 여전히 통계적 잡음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더 넓은 흐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지구는 단순히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반이 바뀌면
그 위에 놓인 모든 것은 적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렬은 물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 심리,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관통합니다. 2026년에 접어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확신들을 의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한때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던 뉴스들은 이제 공허하게 들립니다. 반복되는 서사들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두려움, 인위적인 긴급성, 끊임없는 주의 분산으로 작동하던 시스템들로부터 자연스러운 거리두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침묵과 명확함, 그리고 의미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 예언은 더 이상 먼 경고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지 내면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의 단절감은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의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보로부터 멀어지고 자연과의 접촉을 찾고 외부의 소음을 줄이려는 충동.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정서적 생존을 위한 반응입니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신체는 진동의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를 조정하려 시도합니다. 공유된 꿈에 대한 보고는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이미지들이 약간의 차이만을 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두운 표면 위에 떠있는 빛, 날카롭고 맑은 소리,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통과하는 감각. 이런 경험 속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인상이 남습니다. 그 인상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난 사람은 이전과는 달라진 상태로 깨어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예민한 주의 속에서 마치 어떤 것이 작동되었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억이 정확한 순간에 다시 활성화된 것처럼 동시에 과거에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이전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한때 조화롭게 보였던 관계가 이제는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분리는 증오나 갈등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관계는 서서히 사라지고 각자의 길이 갈라집니다. 이 안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단지 각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자각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언 속 주파수의 분리라는 개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조차 전혀 다른 내면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부는 여전히 오래된 구조에 얽매여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오직 공명이 있을 뿐입니다. 각자는 자신이 들을 수 있는 부름에 반응할 뿐입니다. 2026년 이러한 차이는 점점 더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위기, 상실,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틀에 갇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평온해집니다. 절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 평정이 자리합니다. 그 평온은 현실을 부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더 깊은 계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흩어진 신호들이나 개인적인 직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정밀한 하나의 조직된 패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래된 예언은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띄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활성화의 지점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 부름은 내면에서 솟아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인 권력의 상징을 지니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지위를 차지하지도 않고 주목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른 이들이 자발적으로 다가옵니다. 조언을 구하거나 위안을 받거나 단순히 곁에 있기 위해서. 그것은 훈련된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점점 불안정해지는 시기에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활성화는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혼란 속에서 정보를 정리하는 이들, 긴장이 팽팽한 공간을 진정시키는 이들, 잊혀질 뻔한 고귀한 가치를 지켜내는 이들,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들, 집단이나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정화하는 이들, 우연히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내면의 중심을 지키며 조용히 모든 것을 버텨내는 이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해냅니다. 이 움직임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퍼져나갑니다. 이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역할에 깨어나면 비록 그것을 명명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향은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만듭니다. 한마디의 대화가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단순한 결정이 더 큰 갈등을 막으며 사소해 보이는 몸짓이 깊은 조화를 불러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하나의 집단적 조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과정이 진전되면서 오래된 예언 속 인류의 축소에 대한 말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육체적 소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면의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반복, 자동 반응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점점 더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정서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여전히 공유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적 경험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현상은 이제 더 큰 구조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들이 재조직되고 이전에는 유독하던 환경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오직 압박과 통제로 유지되던 시스템들은 진정한 참여가 부족해지며 점점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구조들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작동을 멈춥니다. 이 전환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으며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동시에 무언가 더 거대한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집단적 감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점으로서 느껴집니다. 최근 몇 년간 겪어온 어려움들이 이제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상실, 단절, 좌절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형성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과도함을 제거하고 취약함을 드러내며 깊은 내면의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조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찰자는 단순한 구경꾼이기를 멈춥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이 과정 속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의 의도, 자세, 말로 내세우는 신념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각자가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지금 진행 중인 변화와의 공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순환이 마무리에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오래된 예언들은 공포를 조장하거나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도와 같았습니다. 바뀔 수 없는 운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길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맑은 의식으로 통과할 것인지 고통 속에서 휘말릴 것인지는 각 개인이 이 순간을 어떤 수준의 자각으로 살아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내면의 상태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거대한 하나의 조용한 정화입니다. 사람 자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패턴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습관들, 의존에만 기반한 관계들, 지속적인 두려움으로 유지되던 믿음들, 이 모든 것이 외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내부의 지지를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면의 어떤 부분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두 가지 존재 방식 사이의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자동 반응에 기반한 삶, 또 다른 하나는 존재의식에 기반한 삶입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산만함에 의해 유지되고 다른 하나는 집중과 주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거나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사소한 장면들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무엇을 소비할지, 누구와 연결될지, 어려움을 어떻게 다룰지와 같은 선택들에서 거대한 담론보다 작은 결정 하나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미리 관찰했던 이들이 남긴 메시지들은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됩니다. 의식은 선택을 낳고 선택은 방향을 만들며 방향은 결과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맹목적인 믿음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정직한 관찰입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 무겁게 느껴지는 것,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 반복만 될 뿐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개인의 역할은 핵심이 됩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연궁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의 하나의 안정지점으로서 말입니다. 한 사람이 행동 방식을 바꾸면 그 주변의 에너지가 반응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결정이 명확해지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돈된 의식은 주변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효과가 확장되면 진정한 집단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집단적 각성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맑은 인식, 감정적 책임감,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회를 떠받치는 기반이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에 의존하던 시스템들은 효율을 잃고 공허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주의력은 소중한 자원이 되며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선명함을 얻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해는 쉬운 약속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내면의 재구성, 더 의식적인 선택들, 진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새로이 세울 가능성. 조화라는 개념은 추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결정들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의 조용한 초대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면의 침묵으로, 관찰로, 그리고 단순한 감사로의 초대입니다. 일상을 지탱하는 것들에 대한 자각은 인식을 조정하고 불안을 줄이며 정서적 영역을 안정시킵니다. 감사는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한 의식적인 인정입니다. 이 내면의 조정은 곧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본질과의 연결은 이 과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자연과의 접촉, 과도함의 절제, 소비하는 정보에 대한 신중한 선택. 이는 고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위생을 위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음은 인식을 약화시키고 침묵은 그것을 강화합니다. 이 내면의 공간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은 전환의 시기를 더욱 단단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도 남는 것은 외부 사건에 대한 기대나 거창한 신호에 대한 불안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진정한 변화는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자각입니다. 이 시기를 주에 깊게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는 더 많은 멈춤이 있고 선택에는 더 많은 기준이 생기며 단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에는 덜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어딘가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6년 이 성숙함은 조용히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이름 붙여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상실, 불확실성, 그리고 자기 내면의 침묵을 다루는 방식 속에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정답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태도의 변화는 삶이라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전히 외부의 확신, 뚜렷한 징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호는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음이 잦아들 때 찾아오는 명료함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정렬되어 있는 듯한 감각입니다. 힘든 날들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메시지들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폐쇄된 운명이 아니라 공동으로 나누는 책임을 말입니다. 각 사람은 집단의 장창의 일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현실을 구성합니다. 이 이해가 자리를 잡으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타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의식은 우리에게 능동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 시기는 내면에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정보, 대화, 습관, 이 모든 것이 인식을 형성합니다.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과잉은 약화시키고 단순함은 강화시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전환의 시기를 더 단단하게, 덜 소모적으로 지나갑니다. 이 내용 중 무언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이 주기가 시작된 이후 내면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도 이미 분명한 신호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인식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의식의 교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눔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습니다. 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약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은 지금 일상의 선택들, 주목받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짜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소문이나 고립된 이론 혹은 역사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된 신호들이 연결된 것으로 지구의 행동과 인류의 집단적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대적 헤드라인보다 훨씬 이전에 에드가 케이시는 지구가 느리고 지속적인 멈출 수 없는 조정의 시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아무 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는 축적을 통해 변화합니다. 작은 이동들, 거의 감지되지 않는 변화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합쳐지면 바다와 대륙, 그리고 특정 핵심 지역들의 영적인 역할이 재정이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묘사하며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내부의 힘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조정은 필연이 됩니다. 거대한 지각판들이 지하에서 서로 밀어내며 무게와 긴장 에너지를 재분배합니다. 이 균형이 이동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물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이전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해류가 바뀌고 수위가 변하며 안정적이던 항구들에서 이상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즉각적인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깊은 영향을 남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케이시는 단층선 위에 형성된 지역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안정한 지대 위에 놓인 섬과 군도들은 초기 징후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기울어짐입니다. 예전엔 물러나던 바다가 다시 밀려오고 깊었던 곳이 얕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업과 항해에 종사하는 지역 사회가 먼저 이를 감지하게 되고 이어서 해안 도시들이 마침내 전 세계가 무언가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의 결정적인 지점은 물 자체가 아니라 물을 움직이는 원리에 있습니다. 대륙의 거대한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비록 그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동된 무게는 다른 곳에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이자 에너지적인 법칙입니다. 지구는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단지 옮겨갈 뿐입니다. 어떤 지점이 가라앉으면 다른 지점이 솟구칩니다. 이 원리는 연결된 바다들을 따라 연쇄 효과를 만들어내며 처음에는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지역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재조정이 어떤 처벌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야 다른 주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문명은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명확한 신호들을 부정하려는 민족들은 오랜 불안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도전은 물리적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있습니다. 협력할 것인가, 갈등할 것인가,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충동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집단적 의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분열로 치달을 것인가. 이러한 통찰들은 지리적 변화와 영적 변화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가 재조정될 때 인간의 가치관도 시험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주변부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한때 지배적이던 지역들은 쇠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리적 균형은 국가들의 도덕적 사회적 균형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특정 지역들이 단순한 경제적 전략 거점이 아니라 전환의 시대의 인류 재조정의 중심지가 될 영적 거점이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이 가리키는 시기는 바로 이 10년의 후반부와 일치합니다. 그 시점부터 조용했던 변화들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데이터, 보고서, 자연현상, 지리적 긴장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중심축의 이동입니다. 누가 영향력을 가지며 누가 유지하고
누가 이끌지를 재정의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초점은 이 조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통찰들은 지구의 동부축이 오랜 세월 동안 조용한 지각 이동으로 누적된 압력을 집중적으로 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도상의 지점이 아니라 거대한 판들이 만나는 곳으로 서로를 밀어내며 어렵게 균형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도 크게 확대된 영향을 불러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러한 위험 지역 위에 형성된 섬들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한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점진적인 기울어짐, 천천히 무너지는 안정성, 주변 바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위험은 특정한 하루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날들의 합산에서 옵니다. 처음에는 항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어서 준설이 반복적으로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엔 해안가 지역들이 점점 더 잦은 침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즉각적인 공포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기에는 충분히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지표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류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강하게 빠졌던 물이 이제는 높은 수위를 유지한 채 머무르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주기에 익숙했던 지역들이 지속적인 불안정에 직면합니다. 바다에 의존하는 이들은 이를 일찍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대도시 중심지들은 늦게서야 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인식의 지연이 피해를 더욱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연의 진행이 먼저이고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그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 지점은 무게의 이동에 있습니다. 대륙의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비록 밀리미터 단위일지라도 지구의 균형은 다른 지점에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보상은 추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접 지역의 점진적인 융기, 인근 바다로의 물이동, 서로 연결된 지역 간 상대적인 수위 변화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법칙에 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섬과 대륙을 가르는 바다는 단순한 경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력의 지대가 됩니다. 물은 해저의 기울기에 반응하여 몇 주, 몇 달에 걸쳐 엄청난 양을 이동시킵니다. 케이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발생 중심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였던 해안들이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에 직면하게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변화가 경고 없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과정은 현대사회의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영구적 안정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 오래된 지도 위에 세워진 도시들, 이미 변화를 시작한 세상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기반시설들, 케이시는 이것을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이 반복하는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자연의 법칙을 무력화시킨다는 착각, 이 환상이 무너질 때 적응은 신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속함은 사전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계의 전개는 상징적 의미 또한 내포합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집중해온 지역들이 중심성을 잃기 시작하고 한때 주변부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이동은 영향력의 이동을 동반합니다. 세계는 단지 땅과 물의 재편성에 그치지 않고 지도력, 책임, 도덕적 방향성에서도 재조정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 현상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을 넘어 인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 재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영향은 구조적 차원을 넘어 섬과 대륙을 잇는 바닷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해저의 지속적인 이동은 엄청난 물의 양을 밀어내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 측면 압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하나의 큰 파도나 카메라에 담긴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되고 멈추지 않는 진전으로 점차 사람들의 통제되고 있다는 착각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시기를 케이시는 이상한 해양 행동이 나타나는 때로 묘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물이 빠지지 않는 조수, 뚜렷한 폭풍도 없는데 저지대까지 밀려드는 바닷물, 점점 더 어렵게 운영되는 항구, 급히 재검토되는 해안 구조물들, 혼란을 주는 것은 바로 눈에 띄는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폭발도 상징적인 날짜도 확실한 경고도 없습니다. 단지 새롭고 낯선 패턴이 예전의 질서를 대신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해안 도시들 앞에 조용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적응할 것인가, 고집할 것인가, 구조물을 높일 것인가,
전략적으로 후퇴할 것인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점유 방식을 재검토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을 것인가? 문제는 이 과정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균형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 흐름은 계속됩니다. 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다음 주기에서 더 큰 대가를 부르게 됩니다. 영향은 물리적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압박을 가합니다. 공동체는 협력하거나 공간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집단적인 결정이 개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험은 더욱 깊어집니다. 단지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회가 이 전환을 강화된 상태로 통과할지 아니면 분열될지를 결정짓습니다. 이 시점에서 K씨는 물이 거울처럼 작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협력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이 조절 가능하지만 이기심이 있는 곳에서는 변화가 더욱 거세집니다. 이는 신비한 벌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고립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지지를 잃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은 더 많은 시간과 적응의 여유를 얻습니다. 위기는 누구를 가려 선택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던 선택을 증폭시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우선순위를 재정의합니다. 축적된 재산은 이동성 앞에서 가치를 잃고 인간관계가 고정된 구조물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손실을 줄이고 늦게 깨닫는 사람은 이미 무의미해진 결정에 묶이게 됩니다. 물은 빠르게 드러냅니다. 무엇이 본질이었는지, 무엇이 안전이라는 착각 속에 감춰진 과잉이었는지를. 그 사이 이동은 조용히 계속됩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하루하루.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변화가 아직 전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모든 역사적 대전환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축적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경고는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단지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압력이 집중되는 동안 반대 방향에서도 느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지점에서 바닷물이 밀려오면 다른 지점에서는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지구 재조정의 모든 역학을 지탱합니다. 놀라운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수세기 동안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지역들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오래된 지도와 굳어진 확신들을 뒤흔듭니다. K씨의 통찰은 이 후퇴가 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도 단일한 신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래톱이 더 자주 드러납니다. 이어서 진흙 지역이 평소보다 오래 노출됩니다. 그러다 점차 지반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수간만의 극단적 변화로 보였던 현상이 불안할 정도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고 바다는 수천 년 동안 머금었던 것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세대에 걸쳐 바다 아래에 잠겨있던 땅이 마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시간, 적응, 책임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노출된 땅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엔 불안정하고 그 다음 단단해지며 마지막에 이르러 비로소 비옥해집니다. 이 시간차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는 자는 실수하고 관찰하고 준비하며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자는 오래가는 결실을 얻습니다. 이런 등장은 정서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의 한계를 당연시해온 이들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지도가 바뀌기 전에 정신적 지도가 먼저 확장됩니다. 부족함에 대한 인식은 점차 기회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땅이 드러났다고 해서 번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사건이 공동의 축복이 될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K씨는 이 시점이 인류를 도덕적 거울 앞에 세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땅은 탐욕에 의해 즉시 점유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개발 시도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은 장기적인 긴장을 낳습니다. 자연은 조급함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땅은 계획, 협력,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는 신비한 벌이 아니라 점유 방식에 따른 지극히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이 단계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감정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물에 의해 압박받는 지역에서 상실과 적응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확장의 가능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인간의 가치를 강하게 시험합니다. 나눌 것인가, 쌓을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공동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지배 구조를 반복할 것인가. 행성의 재조정은 해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이 드러나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이 순간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런 변화의 출현을 더 큰 재조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균형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역사 속에서 저항하고 적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운 지역들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특권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지구는 깊은 변화 앞에서 집단적 성숙을 보여주는 이들을 더 잘 수용합니다. 새로 드러난 땅은 전 지구적 책임 또한 동반합니다. 그것은 특정 집단이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십의 시험으로 주어집니다. 이 땅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약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의 무대로 변한다면 불안정의 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식적 재구성의 기회로 다뤄진다면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이 땅은 과거의 오류가 반복되는 것을 높은 대가 없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전체 과정 중 가장 섬세한 전환기를 의미합니다. 초기의 충격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다음 순환을 주도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류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단일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 속에 축적되는 작은 결정들로 구성됩니다. 매 걸음이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정합니다. 새로운 지형 구성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영향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권력, 영향력, 책임의 위치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새롭게 드러난 땅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를 압박하고 경로를 바꾸며 이해관계를 흔들고 잠재된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냅니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통제하려는 욕망은 커지고 안정이 가능해 보이는 곳일수록 외부 세력은 그 한계를 시험하려 듭니다. 이 시점에서 지구의 재조정은 인류의 재조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케이시의 통찰은 이 단계에서 과거의 권력 중심지들이 내부 긴장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구조가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팽창된 경제는 피로를 겪고 권위는 조율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분열입니다. 주변부에 있던 지역들이 목소리를 얻고 억눌려 있던 집단들이 자율성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압력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 내부에서 자라납니다. 이러한 패턴은 언제나 하나의 주기가 끝나갈 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위험한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중심이 약화되면 상징적 영토적 공간을 둘러싼 경쟁이 생겨납니다. 새롭게 드러난 땅은 전략적 기회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단지 물리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를 의미하는 바 때문입니다. 항로의 통제, 식량 안보, 문화적 영향력, 외부에 있는 자들은 이를 주장하려 하고 인접한 이들은 그 결정의 무게를 체감합니다. 긴장은 즉각적으로 폭발하지 않지만 담론 속에서 이견 있는 협정들 속에서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축적됩니다. 케이시의 통찰은 이 단계가 드문 성숙함을 요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격적인 점유 시도는 인간뿐만 아니라 구조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새롭게 형성된 토양은 인위적인 압력에 취약하게 반응합니다. 성급한 개발은 실패하고 강제적인 점유는 지속적인 마모를 겪습니다. 이 환경은 정복의 대상으로 다뤄질 때 불안정해지며 이는 도덕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생성 방식과의 본질적인 부조화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리더십과 지배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리더십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며 합의를 구축합니다. 지배는 강요하고 속도를 높이며 자원을 추출합니다. 지구는 전자를 선호합니다. 후자는 오래가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 차이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협력을 선택한 지역은 안정성을 얻고 강압을 선택한 지역은 지속적인 저항에 직면합니다. 이 단계의 정서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기회의 감각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뒤섞입니다. 새 땅과 가까운 주민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동시에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기대에 직면합니다. 이 시기에 내리는 결정들은 세대를 넘어 반향을 일으킵니다. 임시적인 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의 실수는 쉽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토양은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기에 세워지는 구조들은 다음 순환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K씨의 예언은 이 단계가 집단적 준비 상태를 드러내는 시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단지 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의롭고 통찰력 있게 균형 있게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땅은 조용한 시험장입니다. 그것은 미덕을 증폭시키고 결함을 드러냅니다. 부패가 있으면 프로젝트는 빠르게 부패합니다. 명확성과 목적이 있다면 성장은 지속됩니다. 이 원리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한편 과거 강대국들의 약화는 세계의 재배열을 가속화합니다. 영향력은 더 이상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됩니다. 이 이동은 독점적 결정을 당연시하던 세력의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기존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세계는 강제적인 적응의 시기로 들어섭니다. 이를 일찍 이해한 이들은 마찰 없이 통과하고 옛 모델을 고수하는 이들은 계속된 소모전을 겪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초점은 생존이나 확장을 넘어 목적으로 이동합니다. 이 새로운 구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각 지역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누가 안정성을 제공하고 누가 균형을 조성하는지, 재편된 지구는 재편된 인류를 요구합니다. 안일한 중립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각 선택은 안정 또는 긴장에 기여합니다. 각 결정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과정 전체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센서나 지도, 기술 보고서로는 측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땅이 움직이고 물이 변하고 권력이 이동하며 경계가 재편된 이후 조정의 방향은 더 깊은 차원으로 향합니다. 바로 집단적 의식입니다. K씨의 통찰은 이 단계야말로 결정적 순간이라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의 반응, 무엇이 나타났는가가 아니라 그 나타난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이 진정한 전환의 본질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지구는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놀라움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물은 가야 할 곳까지 전진했을 것이고 땅은 드러나야 할 곳에서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오래된 구조는 약화되고 새로운 가능성은 모두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시점부터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더 이상 지질학적 힘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 단계를 성숙한 사회와 충동적인 사회를 가르는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집단적 압박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자원이 위협받는 듯 보일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고립입니다. 각 집단이, 각 가족이, 각 이해관계가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K씨의 통찰은 이런 반응이 이해는 가지만 피해를 더욱 증폭시킨다고 경고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엔 충격이 깊어지고 협력이 있는 곳에선 영향이 완화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협력적 행동의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기치 못한 풍요 속에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공간, 새로운 기회들. 여기서 위험의 형태는 바뀝니다. 결핍은 연대를 시험하고 풍요는 인격을 시험합니다. 먼저 달려가 축적하려는 자는 즉각적인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반면 집단적 안목으로 계획하는 자는 오래 지속되는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상 많은 실패는 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한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안도의 순간이 지나치게 자신감을 부르고 그 자신감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K씨의 통찰은 새롭게 드러난 어떤 영토도 단지 지역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조정의 주기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더 큰 목적을 지닙니다. 그것은 기준점이자 균형의 중심이자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이 이러한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할 때 그 영향력은 강요 없이 퍼져나갑니다. 지배하지 않고 영감을 주며 억압하지 않고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안정성과 실천적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가치들이 결정적 요소로 떠오릅니다. 견고한 가족관계, 활발한 지역 공동체, 상호 도움, 정서적 명료함. 이 모든 것은 겉보기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전환기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K씨는
이런 기반을 소홀히 여긴 민족들이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내부적 취약성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유대를 지켜온 이들은 깊은 변화를 비교적 적은 충격으로 통과합니다. 최종 시험은 단 하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결정이 무게를 가집니다. 정치적 선택 하나하나, 도시 계획 하나하나, 자원의 분배 방식, 타인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이 누적됩니다. 지구는 말없이 지켜봅니다. 말로 판단하지 않고 결과로 반응합니다. 균형이 있는 곳엔 안정이 지속되고 남용이 있는 곳엔 조정이 계속됩니다. 이 통찰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주기는 새로운 태도를 요구합니다. 과거의 공식을 새로운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반면 가치를 새로운 맥락에 맞게 조율하는 것은 진보를 이끕니다. 재편된 세계는 낡은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넓어진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 내용을 따라온 사람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시대의 일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개인의 의견, 성찰, 그리고 나눔은 집단의식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이 준비의 범위를 넓히는 일입니다. 각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전달하는지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는 침묵이나 수동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은 인식과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는 하나의 핵심으로 모입니다. 지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변화에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땅과 물, 권력은 재편되고 있으며 그 모든 변화는 인류의 집단적 성숙도를 시험합니다.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축적하는 선택을 통해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미래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통찰이 전하려는 진짜 경고입니다. 폐쇄된 운명이 아니라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기회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깊은 성찰을 일으켰다면 당신의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연결을 인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나누고 인식을 교류하는 것은 공동의 이해를 강화하고 지금 진행 중인 변화에 대한 준비를 넓혀줍니다. 순환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건너갈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